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자격 대비 2010년도 제1회차 직업심리학 1차 필기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분석 기법 중에 직무 수행자의 직무행동 가운데 성과, 동그라미, 성과와 관련하여 이게 이제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효과적인 행동과 비효과적인 행동, 가로 닫고, 자, 이것들을 구분하여 직무를 분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나왔던 거와 조금 연관성이 있죠. 성공했던 경험과 실패했던 경험. 즉 여기에는 또 효과적인 행동과 비효과적인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뭐죠? 중요 사건 분석법이라 했죠. 중요 사건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1번 문제의 답은 나가 되고요. 이것은 중복된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의 답은 나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스트레스와 직무 수행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역유자형 관계 생각나시죠? 역유자형 관계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직무 수행에 문제가 되고 스트레스가 적절할 때 이거는 직무 수행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역유자형 관계였습니다. 가장 적합한 것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수행 실적도 함께 증가하나요? 그거 아니고요. 스트레스가 아주 낮으면 수행 실적이 증가하나요? 아니라고 했죠.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각이나 결근은 스트레스와 상관이 없나요? 있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지각과 결근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2번 문제의 답은 다가 됩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역유자형 관계라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 홀랜드의 육각형상에서 대각선의 동그라미요. 대각선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서로 대비되는 대비의 동그라미, 대비되는 특성을 지닌 유형들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각선이란 말에 동그라미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은 예전에 많이 그려드렸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육각형을 그려서 자, 이쪽에서부터 시작하죠. 시계 방향으로 리아세크입니다. 자, 리아세크 현탐의 사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대각선은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각선도 되고요. 이렇게 대각선도 되고요. 또 이렇게 대각선도 됩니다. 자, 이걸 찾으면 되죠. 자, 가번에 C와 R이죠. C와 R 대각선 아니고요. 그 다음에 S와 I 대각선 아니고요. 빗금친 부분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현실형과 진취형 R과 E도 아니고요. A와 C가 바로 대각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형과 관습형이요.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라입니다. 우선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림을 잘 그려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의 답은 라고요.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진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도 단계. 쉽게 말씀드리면 진로, 지도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거기에 식탐 비취라고 있죠. 식탐 비취. 이것도 암기 문장인데 암기법입니다. 두 번째 암기법. 많이 먹는 사람이 식탐이 있다 하잖아요. 식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취라는 거 아시죠? 비취색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두 글자씩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식탐 그 다음에 비취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식은 뭘까요? 진로 인식이 되겠죠. 진로 인식 식자의 동그라미요. 탐은 뭐예요? 예, 탐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뭐죠? 준비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 A, C, D가 답이 되겠네요. 나번. 이해를 해보죠. 진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탐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취업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시험장에서 막상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 문자 암기법을 소개한 겁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답은 나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심리검사의 규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 했어요. 여러분 5번 문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5번 문제 쉽지 않아요.
자, 5번 문제에서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규준이라는 거 단독 출제된지 아시죠? 단독 출제된 겁니다. 다음 중 규준에 해당되는 것에서 우리가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과 뭐한다? 비교. 이걸 상대적인 비교라 했고 비교가 되는 점수를 우리가 규준이라고 한다. 이 가번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한 개인의 점수가 70점이다. 이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전체의 60%라면 100분위 점수. 여러분들 여기서 100분위 점수가 있는데 100분위 점수에서 이 퍼센트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몇 점이 된다? 100분위 점수는 60%다 그래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0분율이잖아요. 100분위 점수가 100분율이니까 60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힌트는 어디 있죠? 그렇습니다. 60%가 힌트예요. 퍼센트가 바로 100분율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70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지. 나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다번입니다. 다번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들 건데 평균이 50점, 표준 편차가 10점. 여러분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게 뭐예요? T점수입니다. T점수. 자, T점수는 어떻게 내냐? T점수는 50 플러스 10G라고 합니다. 반드시 공식 알아놓으셔야 돼요. 계산 문제 출제된 바 있습니다. 50 플러스 10G인데 이 G점수가 지금 안 나왔죠? G점수 낼 수 있겠죠? 봐보세요. 표준점수 체계에서 그러니까 이 표준점수가 T점수라는 건데 한 개인의 점수가 70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수는 표준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70을 넣어봐요. 그러면 G가 나오죠. 얼마입니까? 2입니다. 70 이코르 50 플러스 10 곱하기 여기가 X라 한다면 이 X는 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Z점수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위 20%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해석해 돼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밑에 해설이 있죠. 밑에 해설에 보시면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정규 분포 곡선이 있는데 이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68.3, 95.5, 99.7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축이고 이쪽이 이제 플러스 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빗금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68.3%에 해당된다. 지금 여기에 화살표 돼 있죠.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설을 보세요. 제가 Z점수까지는 이미 해결해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따라서 Z점수는 2가 되는데 표준 정규 분포의 Z값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100분율을 구할 수가 있다. 정규 분포에서 확률값 0에서 Z 범위가 0에서 2까지의 확률표에서 주어지는데 일반적으로 1표준 편차까지의 넓이는 34.13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이제 나누면 됩니다. 2로. 2로 나누는 거죠. 2로 나누는 거죠.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한 면의 면적이 나오는데 그 한 면이 이제 첫 번째가 거기 나온 대로 34.1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표준 편차가 47.7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표준 편차의 넓이가 49.86이 된다. 이건 정확한 이제 데이터인데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이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따라서 본 문제에서는 50 플러스 47.72다 라고 되어 있죠. 왜 47.7이냐? 봐보세요. 지금 제가 Z값을 냈잖아요. 이 Z값은 바로 뭐였죠? 2였습니다. 2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준 편차까지의 값, 즉 Z가 0에서 2까지 Z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여기가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라고 말해요. 여기에 시그마라는 게 있죠. 시그마가 있고요. 시그마가 있고 앞에 숫자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입니다. 이렇게 해서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00분율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50% 봐보세요. 여기 한 면이 지금 몇 %예요? 50%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7.72가 있죠. 47.72는 이 값이 아니라 이 값입니다. 여기까지의 값을 우리는 47.7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7.72는 지금 이 사람이 70점을 맞았다.
그러면 상위 몇 %에 해당되냐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50에다가 47.71 더하면 97.72가 됩니다. 97.7이라고 나오죠. 따라서 상위 2.28%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00에서 이걸 빼라는 거죠. 2.28. 100에서 이걸 빼야 돼요. 빼면 2.28%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몇 %는 틀린 말이다? 20%는 틀린 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친구의 점수가 있었죠? 그 점수 70점은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 지점에 이제 위치하는 거죠. 이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T점수 70점의 위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숫자를 아는 겁니다. 68.3%, 95.5%, 그 다음에 99.7% 이것의 이제 절반 값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계산 문제 패턴이 한 지문에 나온 것은 거의 드뭅니다. 이걸 가지고 단독 문제로 낸 적이 많아요. 그래서 단독 문제도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보셔서 원위치로 갑니다. 답은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표준 점수 체계에서 T점수죠. 한 개인의 점수가 70점이라면 이것은 상위 몇 %에 해당된다? 20%가 아니라 2.28%, 100에서 97.72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거죠. 상위 2.28%면 그래서 20%가 틀린 말이고요. 연령 기준은 이라고 있어요. 연령의 동그라미. 연령 기준은 한 개인의 검사 점수를 기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뭐와 비교한다? 연령과 비교한다. 그렇죠. 기준 앞에 연령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연령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 기준이라 하는 거고, 비교해서 몇 살에 해당되는지를 해석하는 기준을 뜻한다. 라벌에 있는 것은 연령 기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다가, 기준은 상대적인 비교한다겠죠? 연령 기준은 연령대로 이제 비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라번 지문은 참고만 하셔도 되는 지문이고요. 반드시 답원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답은 어떻게 푸는지 이러한 문제 패턴으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회에도 나오니까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5번 문제에서 틀린 거 찾기니까 답은 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한 검사에서의 점수와 끊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때 수행 기준 간의 관련성이 높을 때 그 검사는 어떤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느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직업상담사 시험을 봤다. 직업상담사 시험을 봤는데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 그리고 나서 직업상담사로 내가 취업이 됐다. 그랬는데 그 직업상담사 근무를 정말 잘하더라. 직무 수행을 잘하더라. 그렇다면 직업상담사 시험 문제는 타당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검사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나중에 직무 수행을 잘하더라 라는 거죠. 즉, 이 검사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어요. 예언했다고요. 이것을 예언 타당도라고 말하는 거죠. 한 검사에서의 점수와 나중에 그 사람이 실제로 직무 수행할 때 수행 기준 간의 관련성이 높다면 이것은 예언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사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6번 문제의 답은 답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 변인 중에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 했어요. 여러분, 조직 직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 개인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생각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의 취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 요인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업무 수행이 떨어지는 경우를 사례로 들 때 중간 지점에서 다리 역할하는 매개 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매개 변이는 쉽게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가나 다라 모두 매개 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수정하여 풀도록 한다. 밑줄친 부분을 수정하는데 문제 유형, 그 다음에 통제 위치, 사회적 지원의 정도는 개인 관련 요인으로 매개 변인이 될 수 있지만 역할 모호성, 직무, 조직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기 때문에 답안을 나로 그대로 하고 문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문제의 원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 친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직, 그 다음에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다? 개인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요인. 이게 조직과 직무 관련이 있고 개인적인 요인이 있는데, 성격의 유형이라든지 통제 위치라든지, 내가 이 사람이 통제를 내부 통제자인지 외부 통제자인지, 우리 배웠어 이론에서 내부 통제자가 더 훨씬 스트레스를 잘 이겨낸다고 그랬고요. 자, 사회적인 지원. 이 사람에게 사회적인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이 또 들어갈 수 있다 했죠. 따라서 이 세 가지는 개인적인 요인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이러한 것들은 바로 조직 직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라고 해서 7번 문제의 답을 나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약간 수정했던 패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8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중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했어요. 심리검사의 동그라미. 첫 번째가 크리츠, 그 다음에 진로 성숙검사, 그 다음에 4번 마이어 브릭스 유형 MBTI, 그 다음에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MMPI, 그 다음 진로 발달의 경우 진로 발달 검사, 이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옳은 것 찾기인데 가번부터서 보시죠. 크리치의 이론에 기초한 진로 성숙 검사는 태도와 능력 척도로 되어 있고, 진로 선택 내용과 과정이 통합적으로 반영되었다라고 했어요. 태도와 능력이 이제 서로 같이 이제 이루어져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반영된 거 맞습니다. 여러분 8번 문제에서 크리치 이론에 기초했다라고 했는데, 이 크리치 이론이 뭐죠? 크라이티스라고 한다겠죠? 크리치는 포괄적 직업 상담 이론이에요. 포괄적 직업 상담 이론. 자, 포괄적 직업 상담 이론의 크리치 이론에 기초해서 진로 성숙 검사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나번에 보면 MBTI가 있는데 외향성, 내향성 잘 나가네요. 호감성, 성실성 틀린지 아시죠? 6요인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라겠죠? 외호성, 정불, 경계 생각나세요? 빅5 요인이요. 빅5 요인. 그러니까 마이어브릭스가 틀렸어요. 마이어브릭스는 뭐예요? 예, EISNTFJP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4번 탈락. 그 다음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하위 척도의 점수가 70이라는 것은 표준 집단에 비추어 볼 때 평균보다 한 표준 편차 아래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자, 다번의 해설 한번 봐보세요. 다면적 인성검사의 한 하위 척도 점수가 70이라는 것은 기준 집단에 비추어 볼 때 평균보다 한 표준 편차 아래인 것을 이야기한다. 문제를 읽었고요. 이제 해설을 읽어드리면,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한 하위 척도 T점수가 70입니다. T점수가 보통 우리가 MMPI에서 이야기하는 70이 컷오프가 되거든요. 70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는 기준이 70입니다. 그러면 70이라는 것은 높은 점수죠. 그래서 기준 집단에 비추어 볼 때 평균보다 아래가 아니라 높은 겁니다. 평균보다도 높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평균보다 한 표준 편차 아래인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T점수가 70이라는 것은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평균보다 높다. 그 다음에 4번이 틀렸고요. 진로 발달 검사의 경우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미국에서 작성된 기존 규준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나라마다 이러한 검사는 수정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특색에 맞게. 따라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8번 문제의 답은 가가 되고요. 8번 문제도 새로운 문제 패턴입니다.
새로운 문제 패턴이니까 꼭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답은 가고요.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생애 주기를 분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생애 주기의 따옴표. 자, 생애 주기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인생 발달 주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평균 수명의 변화 필요하겠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혼 연령이 변화되고 있죠. 초혼 연령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기간의 변화. 그렇죠. 은퇴 후에 남아있는 기간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가번에 있는 평균 수명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직장 선택의 변화, 생애 주기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애 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발달 주기를 말하는 것이니까 가나다가 해당되고 라는 거리가 멉니다.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10번 들어갑니다.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내담자, 전환의 동그라미. 내담자에게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은 앞에 문제 나왔던 문제를 약간 수정해서 냈습니다. 보세요.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내담자에게 반드시 우선적으로 탐색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문제와 답만 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다면 직업을 전환한다는 것은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는 거니까. 따라서 첫 번째 변화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 이러한 것들을 탐색해야 되겠죠. 자,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면 직업 전환을 하고자 하는 내담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알아야 된다. 여기 밑에 해설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직업의 변화에 대해 어떠한 사고, 이게 바로 인지거든요. 인지가 동의어가 뭐예요? 사고, 생각 이런 겁니다. 인식. 자,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먼저 탐색을 해봐야 이 직업 전환을 하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0번 문제의 답은 가가 되고요.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혼동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읽지 마시고요. 이것은 문제와 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구성 타당도가 나왔어요. 구성 타당도는 다른 말이 많죠. 개념 타당도, 또 구성체 타당도, 그 다음에 구인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동의어가 많아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당도의 종류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수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별이 있고요. 변별하고도 동의어고요. 요인 분석은 요인 타당도를 말합니다. 요인 분석은 요인 타당도를 말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공인 타당도는 아니죠. 공인 타당도는 기준 타당도, 다른 말이 있죠. 중거 타당도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준 타당도, 중거 타당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동시적 타당도, 동시적 타당도를 바로 공인 타당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아까 했던 애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라고 합니다. 애언, 예측 타당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타당도의 종류는 우리가 심리학 이론에서 많이 봤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1번의 답은 라입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가 나오네요.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지적 정보 처리의 주요 전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번 문제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2차 필답 준비하셔야죠. 이런 어떤 전제가 뭐 4가지가 있니? 5가지가 있니? 뭐 한 3가지만 써봐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되게 이제 기본 전제를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시고요.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쉽게 푸는데 우리가 언어의 뉘앙스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데 2차 대비를 하자 그 말입니다. 진로 선택은 인지적, 정의적 과정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에 했습니다. 두 번째,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 해결 활동이다. 앞에 문제에서 지문 박스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진로 성숙은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나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만이 진로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다가 틀렸고요. 진로 문제 해결은 고도의 기억력, 인지 능력이죠. 쉽게 말하면 인지 능력을 요하는 과제이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 답번이 틀린 문제입니다. 이거는 중복된 문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12번 문제의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3번 문제에서 작업 동기이론이네요. 동기이론 중 끊어요. 집단의 영향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지각을 중시한다. 타인에 대한 지각의 가로. 행동이 활성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집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집단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타인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타인에 대한 지각. 저 사람이 얼만큼 했는데 내가 불형평성의 초를 받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만큼 더 했는데 못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타인에 대한 지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형평성을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한다? 형평성. 형평이론이라고 하죠. 자, 아담스의 형평이론입니다. 아담스의 형평이론도 저희가 이론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죠. 아담스의 형평이론을 한번 보세요. 밑에 해설을 잘 보세요.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욕구이론과는 차별이 있고 집단의 영향을 강조하며 타인에 대한 지각을 중시하고 행동의 활성화 유지 과정에 초점을 두며 행동은 상황의 지각에 기초한다. 이 상황이 형평성이 있는 상황이냐 형평성이 없는 상황이냐 그러한 것들을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좀 중요한 것이 있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여기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8번, 9번이 있죠. 8번, 9번, 9번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개인과 타인 간의 불형평이 크면 클수록 긴장을 줄이기 위한 동기는 더욱더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형평이 크면 클수록 사람이 긴장하잖아요. 또한 그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받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론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메슬로의 욕구위기 이론이 있고 알더퍼의 존재관계 ERG 이론이 있죠. 욕구 이론은 뭐라 했어요? 만족 진행이다. 만족 진행에 관한 이론이고 여기 알더퍼는 만족 진행도 있고 뭣도 있다겠죠? 좌절퇴행이라는 것도 있다겠어요. 좌절퇴행.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알더퍼와 연관성이 있고요. 자, 브룸은 이 유인가, 인센티브라는 단어를 꼭 찾아라. 인센티브, 보상. 이런 것들이 이제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의 답은 라가 됩니다. 동기이론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14번 문제. 자, A 유형이 나오죠. A 유형 행동은 많이 중복된 패턴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스에 나오고요. 이거는 개인 관련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자, 책임을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해당하지 않는 것. 책임을 피합니까? 아니면 책임감을 거기 보면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꼭 정리하시고요. 자, 쉽게 화를 내는 건 맞고요. 많은 일을 성취하는 건 맞고요. 늘 경쟁적 성취욕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의 답은 갑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심리검사 이용과 그 예를 짝지은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밑에 해설을 잘 보셔야 됩니다. VPI라는 게 있죠. VPI. 이거는 흥미검사에 해당됩니다. 직업 흥미검사 VPI. 우리 이론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적성검사가 있는데요. 이거 직업 적성검사는 GATB라겠죠. GATB라고 했어요. AGCT가 뭐냐? AGCT는 거기 본 대로 Army General Classification Test라고 해서 이거는 군대 일반 분류 검사라고 말해요. 1940년에 만들어졌고 제대한 군인이 시민의 삶으로 되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군대 일반 분류 검사라고 하죠. 따라서 직업 적성 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GCT는 처음 나온 거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CPI는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입니다. 직업 상황 검사, 인바스킷 테스트가 있는데 밑에 해설을 보세요. 인바스킷 테스트는 직업 상황 검사라고 해서요.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자를 가상의 사무실 환경에 놓고 이들의 조직화 능력, 시간 관리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테스트가 바로 인바스킷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처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처음 나오는 것들이 꼭 몇 가지씩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새로운 문제 패턴으로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밑에 해설을 잘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직업 상황 검사라고 말합니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들의 이제 시간 관리 능력이나 조직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인바스킷 테스트가 됩니다. 15번의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직업 적성 검사는 GATB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의 답은 나가 되고요.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경력 개발 단계를 성장 나오네요. 성, 탐, 확, 유, 쇠 5단계로 구분한 학자 누구죠? 당연히 수퍼입니다. 수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탐, 확, 유, 쇠 16번의 답은 다입니다. 17번 문제 내담자의 직업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 도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도 문제 답식으로 하면 되겠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검사 도구 쓸 때 내담자에게 검사 도구를 쓴다는 것은 이제 검사를 해본다라는 건데 목적을 설명하고 해야 되죠. 목적 설명 없이 그냥 검사 도구 들이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번 검사를 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목적을 탐색해야 됩니다. 내담자의 목적, 이거 앞에서 중복된 문제인지 아시죠? 내담자의 목적을 탐색하고 그 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내담자의 목적과 맞는 검사임을 이야기해 줘야 될 것입니다. 자, 나번이 답이 되고요. 이거는 중복된 문제입니다. 앞에서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7번의 답은 나입니다.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단계 중에 현실기가 있다. 현실기, 환, 참, 현의 마지막 현실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기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탐색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명료화, 세 번째가 구체화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세분화되고요. 이 구체화가 또 별도로 출제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놀이가 나오죠. 첫 번째. 놀이 중심의 단계다. 놀이면 제일 앞에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놀이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해설해 보시면요. 이게 이제 환상기가 됩니다. 환상기, 유년기. 그래서 환상기 때는 놀이 중심의 단계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일 중심으로 이제 전환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이 요구되는 조건에 대해서 점차로 인식하는 단계가 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거기 보면 잠정기라고 돼 있어요. 잠정기. 일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점차 인식한다 그랬으니까 잠정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능력과 여기요. 능력과 흥미의 통합 단계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현실기가 나오죠. 청소년기 중기 이후 능력과 흥미의 무슨 단계다? 예, 통합 단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능력과 흥미가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현실기가 된다. 자, 마지막 현실에 적응하고 직업적인 안정을 이루는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설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거는 수포의 이야기예요. 현실에 적응하고 직업적 안정을 이루는 단계는 수포의 성, 탐, 확, 유세의 확립기입니다. 확립기가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안정 이러한 것들이 바로 확립기와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현실기에서 첫 번째가 탐색, 두 번째가 구체화, 세 번째가 특수화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구체화가 여기에 말하는 구체화가 아니에요. 명료화입니다. 동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화가 다른 말로 명료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화가 있죠. 특수화는 세분화, 전문화된다라고 했어요. 구체화시키고 이걸 구체화 단계다 한다. 그러니까 어떤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론서에는 바로 이렇게 돼 있죠. 탐색, 명료화, 구체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항상 이게 동의어들로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이게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의 답은 다고요. 이 문제도 새로운 문제 패턴입니다.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긴즈버그의 문제에서 환잠현의 이 순서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 하나하나의 어떤 개념들을 볼 때는 현실기가 제일 많이 나왔다. 현실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18번의 답은 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직업 적성 검사 GATB라고 했죠. 다양한 직업에 필요한 인간의 능력을 9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9가지 적성을 알아본다고 그랬죠. 생각나세요? 15개의 하위 검사가 있고 이 15개의 하위 검사에서 9개의 적성을 판단해내는 게 뭐라고요? GATB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국내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금 성과급제 또는 연봉제 실시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금 수준을 결정. 이거 딱 보면 생각나셔야 되는데요. 직장 내에서 여러 직무들 각각이 조직 효율성에 기여하는 상대적인 가치의 상대적인 가치를 판단하도록 해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공정하고 또한 객관적인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직무 분석입니까? 직무 평가입니까?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직무 분석이 아니라 무엇이다? 직무 평가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20번 문제가 바로 새로운 문제 패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문제 패턴.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직무 분석을 많이 물어봤는데 직무 평가의 문제도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게 새로운 문제 패턴이지 예전에는 이게 나왔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새로운 문제 패턴이었던 것은 또 나중에 계속해서 출제가 될 것입니다. 20번 문제의 답은 나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2010년도에 처음 실시되었던 1회차 직업심리학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간단한 문제 패턴도 있지만 좀 어려운 문제도 있죠. 지문이 좀 길면서 어려운 거 찾아라라는 것들이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차 직업심리학 1차 필기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